자, 1부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경상 팀장님, 수요일의 남자죠?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일 관심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이겠지만 그것보다 앞서 진행되는 게 또 부채한도 협상 아니겠습니까? 자, 부채한도 협상이 일단 어제는 좀 안 좋았어요. 네. 오늘은 좀 어떨까요? 우선 분위기가 지난 주말만 보더라도 뭔가 굉장히 어느 정도 선의 조율을 네. 한 것 같은 느낌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래도 2011년도처럼 빡빡하지는 않겠구나. 네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백악관의 움직임들을 좀 한번 볼게요. 네. 하원 의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세금 인상이 아닌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을 원하며 네.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부채 한도는 하원에 상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백악관도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하긴 했을 겁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어떤 한 부분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증세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네네. 말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백악관,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백악관은 부자 증세하겠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재원은 이렇게 해서 마련할 그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건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했을 것 같아요. 공화당은 우리가 니네 예산 삭감하라 그랬지 지금 증세하라 그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맞붙고 네. 있는. 우리가 원하는 건 증세를 통해서 예산 다 필요 없고 네. 예산 줄이라고 네, 이렇게 그쵸. 하는 것 같고요. 백악관은 또 이런 걸 또 물어봤죠. 이제 주요 기관들에게 이제 자금을 좀 늦게 지급해도 되는지를 문의. 근데 이게 보통 네. 돼요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조치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잖아요. 본인들이 채권을 기관들한테 팔았고 그 채권에 대한 이자 줘야 되는데 이자 좀 늦게 줘도 돼요? 이거 봤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자금을 줘야 되는 경우에 자금 네네. 지급을 좀 그 늦게 줘도 말이군요.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랜 B를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왔거든요. 네. 상당히 그럼 지난주 후반에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다시 이제 회담이 있을 예정인 것 같기 때문에 네.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메카시 하원 의장도 말을 했지만 미국이 디폴트라는 거는 네. 없을 거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예, 이제 지긋지긋하죠. 머리가 아프다. 이거 네. 부채 한도 협상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느낌을 보면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네. 이제 이런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옛날부터 좀 있었던 일이고 이게 쉽게 이제 합의를 찾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좀 이게 좀 워낙 경험이 적었던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슈화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국은 해결될 건 알고 있는데 또 계속 이런 그 정치 싸움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 그 시장 반응은 약간 불안불안하게 또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가장 뭐라고 할까 그 힘들게 했던 사례가 2011년도 11년이죠.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네, 그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신용등급 강등을 했었고, 근데 결론은 합의를 봤는데 이런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비용 쓰면 지출 결의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출 결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네네.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상당히 좀 진통을 보이다가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단기 트레이딩인 실제로 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때문에 미국에서 옵션 시장 쪽이 베팅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주식은 홀드하고 네.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쪽에 베팅해주는 파생 상품, 옵션, 풋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콜매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옵션 베팅이 많았다라는 게 지난주에 월스트리트 기사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요걸 뒤집어서 보면요. 주식을 팔면 되는데 안 판 거잖아요. 네네. 포트폴리오 해지를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이슈가 해결되면 시장 방향성은 약간 조금 좋은 느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해지 못해요. 그렇죠. 못해요. 그러면은
뭐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이건 어쨌거나 지나가면서 네네. 협상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긋지긋하지만 계속 네. 업데이트가 되고 또 이제 엑스데이트도 다가오고 있고 네. 하니까 저희가 뭐 계속 좀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도 뉴스 업데이트는 해야 되니까요. 자, 지표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저께 S&P 글로벌 5월 미국 PMI 예상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오늘 이따가 FOMC 이제 의사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의사록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오프닝에 얘기한 게 뭐가 돼요? 제 느낌은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왜냐하면은 요 지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지난주에 보면 전부 다 매파밭이었거든요. 그랬죠. 매파밭이었었고 그다음에 어제 S&P 글로벌의 5월 PMI 추정치는 강세가 나왔어요. 좋게 지표가 좋게 나왔고요. 제조업은 약간 그 전달 비해서 좀 부진했는데 네. 서비스업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게 전체적인 지표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경기 침체 아닌가요? 네네. 이제? 맞아요. 금리는 동결이니까 네. 경기 침체를 두려워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줄 때 그걸 뒷받침해 줄 만한 뉴스나 소식은 많지만 지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하나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고요. 이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서 네. 신규 비즈니스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네. 제조업들은요. 네.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제조 활동을 약간 다운시켜 놨는데 네네. 서비스업 쪽에서 강세가 나오다 보니 이 재고가 빠르게 없어졌다라고 해석해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네.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 비용 압력이 있는 건 여전하고 네.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비용 압박이 둔화되고 있는 게 추세가 보인다라고 써 있었어요. 좋네요. 그러면 뭐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거죠. 뭐 ISM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거죠. 연준에서 항상 말했던 거 물가도 잡고 네. 침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씩 어느 정도씩은 좀 요즘 보이는 데이터들이 네네. 그러한 사이를 왔다 갔다 아주 네.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흘러가는 것들을 봤을 때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쪽에 있다. 우리 심리가 훨씬 더 뒤에 네네.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보면은 침체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갈 것 같은 지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물론 뭐 어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나스닥도 13,000에 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이제 제가 작년 말에 이제 3프로 TV에서 네. 올해 2023년도에 성장주가 회복이 가능할까 얘기를 네네. 했다 문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그 시기에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났었겠죠. 네. 나스닥이 올해 상당히 꾸준한 퍼포먼스들을 좀 보였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방송에서는 제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루긴 좀 어렵고 왜 올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 가장 많이 핫했던 게 어떤 거였죠? AI. 기자님, 네, 인공지능이었죠. 네. 그럼 왜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픈 AI 때문에? 오픈 AI. 그럼 사람들은 왜 오픈 AI에 갈등고 환호를 했을까? 딴 게 없어서?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럼 기업들은 왜 이 인공지능을 채택을 하게 됐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1월 달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네. 인공지능보다 먼저 올라갔던 거는 로보틱스였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맞죠? 네. 로보틱스가 주목받은 이유는 네. 인건비 때문이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로보틱스는 그럼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인공지능은 오피스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렇죠. 확장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최근에 로보틱스에서도 이 기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 너무 거창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성장주가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는 네.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작년에 경기에 대한 심리도 상당히 안 좋았고 기업들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심리가 기업도 위축되어 있었고 소비자도 위축되어 있었지만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걸 탈피하는 방법으로 네. 혁신이라는 걸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엔터테인먼트든 뭐든 해서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 같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자님도 보시기에 네.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지 않나요? 그쵸. 위태위태하지만 네, 완화된다는 게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줄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맞아요. 제가 뭐냐면 참치를 그렇게 좋아해요. 네. 참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1,300원에 사 먹던 참치가 어느 순간 1,600원이 되더니 한 달 만에 1,9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1,900원이 고정돼 있어요. 네, 그대로 떨어지진 있나요? 않지. 떨어지진 않는데 고정돼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좀 잡혀가는 것 네, 같다. 그 상황에서 내년 가면 오른 게 없는 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모든 영향을 줬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네. 금리도 그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그럼 제가 보통 우리가 기술주를 얘기할 때 금리의 민감도가 그래도 높은 높죠. 섹터라고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어떤 반사적인 상승을 음. 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상황을 정리해 보면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었고 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의 관심을 얻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물론 예전에 우리가 2021년 11월 23일인가요? 그날이 고점이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때하고는 아직까지도 멀고요. 그 작년 연중에 고점이 14,000을 넘어갔었기 때문에 네. 그때하고도 아직은 요원합니다만 4분기에 무너졌던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데 1분기에 움직였던 움직임들을 생각해 보면 기술주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좀 충실했던 모습들 덕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제가 그때 무슨 기억이 있냐면 한 5월쯤이었나? 그 2022년 봄인가 여름인가 그랬어요. 여름이었던 것 같아. 여름에 저 친한 분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장난 삼아서 자기 아는 분 중에 차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그 대파동의 5번째 파동? 네. 대파동 그때 진짜 길거리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파동의 5번째 파동이 지금 불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올 연말이면 이제 끝난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들었지. 네. 근데 그게 맞을 줄 알았나요 이게?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1년 내내 하락했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테슬라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테슬라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지난주에 보면 테슬라가 주주총회 이후 주가 상승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는 일론 머스크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가서 인터뷰도 컨퍼런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주총에서 가장 핫했던 건 이제 광고를 좀 하겠다라는 부분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에 이제 공장을 세우는 부분이 좀 있었죠. 네. 블룸버그를 통해서 주말에 이제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얘기도 전해졌었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인도에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여전히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거보다 조금 전 아마 그 블룸버그가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얘기한 시점에서 인도 기술부 장관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테슬라가 여전히 인도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말도 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 테슬라는 포기를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인도를요? 많이 네, 인도에다 공장 짓는 부분을 로이터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안에 신규 전기차 공장 후보지를 선정할 거라고 추가로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도는 항상 거기에 이제
후보지로 계속 남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관세를 좀 내려달라고 한 거였었고요. 테슬라는 어떤 거냐? 시장성을 좀 확인하고 공장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네. 한시적으로라도 관세를 좀 내려달라라고 한 거였거든요. 인도에게.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공장을 짓는데 우리나라가 시장성이 그럼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다른 데서 생산을 해서 가지고 와서 해도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 멘트가 우리나라가 입지가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인도의 자동차 관세는 7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선 자동차는 대부분 부자들이 타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인도 내 뭐 산업 환경을 네네.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짓고 싶으면 들어와서 그러니까 팔고 싶으면 들어와서 만들어서 팔아라. 네. 태양광 같은 경우가 한 40%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것들을 보면은 인도가 얼마 안 돼. 실제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규모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인도가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이런 산업들은 관세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관세라든지 낮춰달라고 한 부분들, 그 테슬라는 좋은 시장인 것 같긴 한데 네. 좀 팔아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공장 지을게요. 이 부분들이 좀 이제 부딪히는 거고요. 저희 미래에셋증권에서 인도와 관련된 자료가 좀 있었어요. 네. 인도의 고소득층 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요? 네. 고소득층 그래. 소득 1년에 고소득층이니까 인도니까 네. 좋습니다. 10억 얻었습니다. 10억. 연수입. 연수입 10억. 아니? 네, 6천만 원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6천만 원이 좀 안 되고요. 이 인구수 저는 인도 부자들은 너무 초부자라고 얘기를 들어갖고 보통 우리가 인도 중산층을 3억 명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득이 6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3억 명이에요. 예. 굉장히 소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다소 낮네.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을 연수입 한 1억 정도로 네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머니가 풍부한 것 같지는 않은 맞네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럼 이게 한 5, 6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인도의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흑긴 아니면 뉴델리 있는 지역이 네. 있고 문바이 있는 데 있고 네. 첸나이 있는 데 있고 네. 굉장히 흩어져 있잖아요. 네. 이 부가 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 시장이 각각 흩어져 있으니 네. 테슬라가 여기에 진출해서 뭔가 자동차를 팔거나 하기에는 정말 어디가 제일 최적의 조건인지 생산과 판매까지 조건인지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 한번 따져보려면 거기서 네. 들어와서 네. 팔아봐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돈에 대해서 엄청 네. 타이트한데 그러면은 이걸 재보고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산만 본다 그러면 첸나이 같은데 이미 자동차 회사 많으니까 가겠다. 이게 아니라 생산하고 판매까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지역. 원래는 인프라 시설만 보고서 일론 머스크도 벵갈루루 지역에다가 공장을 만들기로 2020년도에 한번 얘기를 하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던 네네. 거잖아요. 근데 시장성을 한번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인도가 그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을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한국보다는 인도가 네. 훨씬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시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인도가 어떤 상황이냐면 원유 수입이 한 80% 이상 의존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인도도 자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게 전기차거든요. 2030년까지 상용차의 70%를 전기차로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있는데 네. 그 대수가 이게 데이터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네. 한 1,700만 대 정도를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인도 사람들이요 중산층이 네네. 차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인도 중산층은 오토바이죠. 예, 오토바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위 소득층이 차를 갖고 다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인센티브 제도도 찾아보니까 1kW시당 한 17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는데 네네. 테슬라 모델 3가 기본 사양으로 보면 한 50kW시니까 7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 계산대로면 네. 이게 2019년도에 인도 중공업부가 발표한 자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륜차의 우선 지급이에요. 아, 오토바이? 네. 전기 오토바이? 네, 이륜차의 우선 지급이고 나머지는 상황 봐서 네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게 좀 확대되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가고 보길 텐데 이런 네. 부분들도 좀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 현대차는 인도에서 성공했잖아요. 네. 성공한 차종이 있는데 이게 그 가격이 한 3억 루피아 정도? 그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 2,700만 원 정도 소형 SUV인데 네네. 2,700만 원 정도인데 잘 생각해 보면 모델 3가 4만 달러가 조금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거의 2배에 가까운 차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관세까지 매기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생산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생산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나 비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한화로 환산했을 때 3천만 원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시장성을 정말 더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참고로 시간 조금만 할애해 주시면 이제 네.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 인프라도 네.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리튬이 대량으로 묻혀 있을 걸로 추정되는 게 발견됐다라고 하지만 그쪽이 분쟁 지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네네. 인프라도 취약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배터리 소재를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2차 전지를 제조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상황. 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운이 좋게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파나소닉이 문바이 지역에 구자라트 지역에 네. 파나소닉이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 그리고 공장이. 네. 네. 그리고 이 인도에서 자동차 체인이 세 곳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문바이하고 구자라트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첸나이, 벵갈루루 이쪽 그러면은 이쪽이 어디냐면 인도로 치면 동남 쪽에 있는 네네. 지역이고요. 그리고 문바이는 대부분 다들 기억해서 아실 거예요. 이제 중서부 위치는 쪽. 정확하게 모르는데 많이 들어보고. 지도를 보면 이쪽 네. 동남부 쪽에 첸나이가 있고 이쪽에 문바이가 있고 요 위에가 수도 뉴델리가 뉴델리. 있잖아요. 요 세 군데가 이제 자동차 이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벨트 지역이라고 하고 가장 큰 데가 이제 첸나이 지역인 거거든요. 인도의 디트로이트라고 네네. 불릴 정도로 이쪽이 자동차 생산 인프라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배터리 기업들은 문바이나 구자라트 지역에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생산 입장이나 시장성이나 모든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이 사실 테슬라의 단기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건은 아니죠.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신 투자자들은 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안 보잖아요. 네네. 아, 새로운 시장 하나를 얻었네. 근데 아마 애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자동차는 조금 다르긴 할 텐데 네네. 애플이 지금 인도에 가서 괜찮죠. 점유율이 한 인도가 한 8% 정도거든요. 네네. 점유율이. 근데 이제 아이폰이 워낙 좀 비싸니까 이제 다른 이제 샤오미나 이런 데들보다는 비싸니까 사실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병행한 게 리퍼비시 중고폰 들어가서 나중에 시장 가져오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건데 애플의 전략대로 놓고 보면은 애플도 되니까 테슬라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있을 거라. 네네. 이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일단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을 네. 생각해 보면 시장을 하나 확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아, 한국도 좋은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아, 그렇긴 한데 잘 만들고 우리나라 그 기술자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꼼꼼하게 그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잘 만들어요. 실제로 테슬라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네. 테슬라
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차의 품질은 테슬라는 이제 미국에서도 생산하고 중국에서도 네네. 생산하고 그다음에 베를린에서도 생산하잖아요. 독일요? 독일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 재팬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가 들어가요. 아. 그런데도 팔리는 거예요. 네네. 잘 품질이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델 Y 일부 모델이 우리 중국에서 생산된 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진행될 거입니다. 지금은 미국 거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제 모델 Y 일부 모델이 네.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로 승인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후보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매장 가서 한번 그거 물어봤었거든요. 이거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져 와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져 온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고 네.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거랑 이렇게 해봤는데 중국 게 더 낫다. 그래요? 네. 오, 그러면 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조경상 팀장님과 함께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